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업은 M&A입니다. 용살책방 또 나왔고요. 투자 경력이 좀 길어요. 국내든 해외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나왔습니다. 일단 뭐 제가 그래도 지난번에 이스라엘 이슈 있고 나서 했었던 얘기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얘네들 싸움은 작년 10월 달부터 이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새로 나온 악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새로 나온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미 작년 10월 달부터 싸웠었던 거기 때문에 새로 나온 악재는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저 다이어리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쭉 봤어요. 근데 제가 국내 주식을 한 게 5년 정도 됐죠. 5년 정도 됐는데 매 25년 동안 매해마다 중동에서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동에서 항상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 왔었죠. 거기다가 더하기 또 지정학적 리스크하면 또 우리나라 북한에서 또 빵빵 쏴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봤는데 단기적으로는 항상 시장에 좀 영향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고 한 달 내 쪽에 어떤 이제 더 좀 심해지지 않은 이상 한 달 내에 좀 분위기 다시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항상 그런 싸우는 지역에서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엄포예요.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하면 진짜 누구보다 큰일 날 거 자기들이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11월 달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바이든은 지금 금리 인하를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 뭐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자기가 하려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땠었냐면은 트럼프는 실제로 이제 그 힐러리랑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에서 힐러리는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트럼프는 절대 인하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자기가 인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병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결국 이제 트럼프는 본인이 인하를 하고 싶어 하실 거고 그리고 인상을 할 수 없는 정확한 이유가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은 지금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재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잘 잡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거기서 인상을 하면은 대놓고 이거는 못 잡고 있다라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죽어도 인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연준 위원들이 지금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하다가 지금 홀드하고 있어요. 고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양방향이 가능하죠. 인상이든 인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쓸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 인하를 한번 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는 인상을 못 합니다. 왜? 그럼 연준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위로든 아래로든 쓸 수 있는 도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지금은 이제 인상을 할 수 없는 시기고요. 결국은 이제 인하로 가는 건데 이 인하가 되게 웃기죠. 저도 이제 우리 채널에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면서 작년에도 사실 작년 연말에 이랬어요. 24년도에 굳이 금리 인하하려나? 필요 있으려나라는 생각했는데 작년 12월 FOMC 의사락을 보고 나서 올해 1월 달부터 제가 한 번은 하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쭉 주장해왔던 게 만약 두 번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근데 그때 두 번 왜 얘기했냐면 이미 올해 초에는 금리 인하를 6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6번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마 돌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6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말 많아야 두 번인데 두 번에 할 경우에는 저의 생각은 7월달 첫 번째, 12월달 두 번째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계속 3월달 다들 3월달에 한다고 했었죠. 근데 전 그때도 계속 절대 상반기는 할 리가 없고 정말 빨라봤자 7월이라는 주장을 해왔었고 오늘 지금 촬영하는 4월 29일 날짜 기준으로도 저는 아직까지 7월의 첫 번째 금리 인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6월 FOMC에서 점도표가 나와요. 네, 6월 FOMC에서 점도표 나오고 나서 그 점도표에 따라서 제가 조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발표했었던 PC가 좀 뭔가 명확하게 나와줬으면 좀 아예 미루든가 아니면 그냥 7월에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되게 어정쩡하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향성 자체가 안 나왔다고 생각돼가지고 일단은 뭐 7월 달에 첫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케이스는 올해 만일 한 번을 한다라고 하면은 12월, 두 번 한다라고 하면은 7월과 12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9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9월은 정말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바이든이 트럼프 한 방 매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면 연준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양적 완화를 하다가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양적 긴축 끝내겠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항상 연준은 양적 긴축을 이제 중단하겠다, 돈 그만 풀겠다라고 던져놔요.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한 2, 3개월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인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왜 7월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번 5월 FOMC, 4월 FOMC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 양적 긴축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7월 달 금리 인하 합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해놓고 나서
5월 볼 수 있죠. 5월 1일에 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5월 볼 수 있죠. 6월 볼 수 있죠. 그리고 7월 말이에요. 3개월을 볼 수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금리 인하합니다. 근데 이번 5월 달에 발표가 안 나오게 되면은 조금 뒤로 미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FOMC를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7월 달 얘기를 하는 이유가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2, 3개월 정도 지켜봐요. 근데 9월은 왜 안 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월 달 하는 건 이건 진짜 정치적인 도발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도발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들 간의 관계를 봤을 때 도발을 하고도 남는 사람들이고 뭐 만천에서도 서로 욕하잖아요. 그래서 9월도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9월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9월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좀 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뒤에 하거나인데, 9월 끝나고 나면 그 뒤엔 11월이에요. 근데 11월 달에 대선 끝나고 며칠 있다 하는 건데 거기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보통 대선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새로운 임기는 1월 20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2월이면은 기존에 됐었던 이제 재선을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이 뭐 12월 달 할 수도 있을 거고, 트럼프가 말 된다라고 하면은 12월 달 못 할 것이고, 아마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우선은 기존과 똑같이 7월 첫 번째 인하, 그리고 12월 때도 한 번 더 인하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드리고, 6월 FOMC와 이번 5월 FOMC가 정말 중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해야 돼요. 컨트롤하긴 해야 돼요. 근데 지난번 이창용 총재가 나와서 말씀하신 게 계속 뭔가 상반기 모르겠고 하반기 모르겠고 그때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는 지금 미국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반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밸류업을 해놔가지고 그나마 외국인들 잡아놓긴 했지만 최근에 환율 상황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나가는 걸 제일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 금리 인하를 먼저 했는데 미국이 계속 미뤄지게 되면은 그 벌어져 있는 금리 차 때문에 또 불리한 상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뭔가 명확해지면은 이제 한국은행도 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저는 올해 하반기 중에서도 진짜 4분기 근처가 돼야지 좀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연준이 뭐 미국이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달 바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마 선제적 대응을 과연 할까? 어려울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죠. 왜냐면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부동산 쪽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연준이든지 한국은행이든지 공통점은 있어요. 이제 이들은 다양한 어떤 이제 업종들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겠는데, 부동산 너무 힘들다고 부동산에서만 맞춰서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또 증시도 신경 써야 되고 다양하게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 반응은 사실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금투세는 진짜 제가 이 금투세 말씀드리니까 목이 타가지고 커피 한잔 마셨는데, 금투세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왜 연말만 되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포인트가, 금투세가 이제 많은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다라고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금투세 뭐 시행해도 좋다, 그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아니에요. 지금의 금투세 방안은 아니, 이거 바꿔야 돼요. 더 세밀하게 더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대상 자체를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되지, 지금 이거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부자들한테 때려잡아줘,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겠다? 지금 보면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그 대주주 양도세 그 난리를 쳤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연말만 되면은 팍팍팍 항상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겪었었잖아요. 저는 지금 대주주 양도세를 보면은 금투세가 똑같은 역할을 할 거라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물론 부자들 많이 번 사람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당연히 많이 내야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 한 달에 1억 정도 당연히 1억 정도 번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건 맞아요. 전 거기 100% 공감합니다. 그 부자 감세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들 많이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워렌 버핏이나 그런 분들처럼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방안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증시상, 우리나라 증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 있어요. 일부러 이번에도 이제 금감원 총재도 말씀하셨고, 금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국민적인 어떤 의견을 맞춰보자 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필요하고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 수당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 맞춰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번에
금투세를 시행할 때 나왔을 때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좀 얘기를 더 들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저는 좀 더 지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되자마자 바로 시행하겠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정말 부자를 위한 증세를 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방향대로는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지금이라도 조금 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촬영하는 지금 4월 말 기준으로도 봤을 때 지금보다 올 연말에 훨씬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라 봐요. 물론 이제 중간에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보통 셀인 메이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전 바이인 메이가 될 것 같고 미리 조정을 좀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인 메이가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뭐 적절한 시점 잘 터져줬죠. 그래서 오히려 전 바이인 메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간에 지금 보면은 결국은 미국을 이끄는 건 최근에 AI 열풍이 불었었는데 AI 쪽에 조금 차익 실현 나오니까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AI가 끝났다 어쨌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엔비디아 뭐 AI에 대표하는 엔비디아를 봤을 때 엔비디아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다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소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IMF를 저희 집이 직격탄을 얻어맞아가지고 휘청하고 그때부터 계속 힘든 집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알죠. IMF 때 그 기억을 알고 있어서 이제 그 진짜 정말 침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돈 쓸 생각 못 합니다. 절대 돈 쓸 거 하지 못해요. 근데 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강남 신세계백화점은 전 세계 매출 1위를 찍어버리고 인천공항 가면은 발리딜 틈이 없고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판매하는 그 제품 GPU 같은 경우가 없어서 못 팔고 그죠? 오히려 있는데 이게 암암리에 암시장에서 돌고 있고 몇 배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그 제품 자체가 그렇게 수요가 높은데 과연 엔비디아 주가 끝났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SK 하이닉스는 딱 봤을 때 그냥 공간이 많이 부족한 기업이다라고 해야죠.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기업인데 갑자기 왜 우리나라 공장 증설하겠다는 얘기 나왔어요. 삼성도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이제 자이스를 갔더라고요. 그것도 ASML 신임 회장이랑 같이. 그건 제가 봤을 때 승부 거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에 승부 거는가 봐가지고 AI 열풍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든지 미증시든지 반도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증시는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든지 미국이든지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쪽 라인들 지금 전기차는 특히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핫해지고 나서 한 1년 쉰 거 이거 가지고 끝나더라고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이전지 그거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조선도 있고 다양한 업종이 돌아가면서 제일 좋은 거는 한 업종이 이끌면 안 돼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끌어야지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지 한 업종이 이끌어버리면 그거 망가지면 시장 다 망가지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기본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워낙 좋고 근데 여기에 2차전지라는 새로운 업종이 생긴 것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저는 굉장히 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마 지금 제 영상을 계속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차전지 되게 핫할 때 제가 반도체 사시라고 했다가 되게 정말 리플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리플을 안 보기 시작했었던 시점이 그때였는데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똑같아요. 2차전지가 진짜 끝날 거라고 보는가?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전에도 제가 똑같이 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IMF라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기업들이 정말 침체가 오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제일 처음 하는 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현금 딱 유보금 싸고 있어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보금을 딱 쥐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물론 정부에서 때려서 그렇긴 하지만 유보금을 풀고 지금은 굳이 뭐 그런 거 없어도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풀고 있어요. 미국 쪽이든 우리나라든지 간에 그거 자체가 저는 답이라고 봐요. 오히려 예전에 이제 뭐 태양광 때도 그랬지만 물론 태양광이랑 2000년이 좀 케이스가 달라요. 왜냐면 그때는 태양광을 중국이 들어올 때 미국이 제재를 안 걸었어요. 근데 지금 제재를 걸어버렸잖아요. 아예 못 해버리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때랑 좀 다른 케이스라 보고 있는데 2차전지 쪽은 지금 중요한 거는 한번 핫했었죠. 처음에 핫했었던 그 업종이 이제 좀 쉬는 거죠. 쉬면서 적정 조절을 거치면서 불필요한 그런 뭐 신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버블들을 살짝 걷어내는 그런 거. 우리가 또 맥주 따르면 잘 따르는 친구들은 이제 잘 따르지만 못 따르는 친구들 거품이 이만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품을 이제 없애죠. 욕하면서 우리가 이제 너는 이러면서 나 정이 없냐 이러면서 저는 그런 과정이라 봐요 지금이.
거품을 좀 걷어내고 나서 다시 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 있어서 2차 전지는 최근에 많이 투자하고 있죠.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고 회사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잠깐 우리 좀 지연시킬게요 이거랑 투자 중지 이거랑 너무 다른 문제예요. 그 지금은 너무 막 계속 막 그쪽 업종이 테슬라발 치킨 게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잠깐 지연 이거지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지연과 멈추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눌렸을 때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가 눌리고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 끝났다라고 했을 때 뭐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반도체 끝났다 그랬거든요.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매수할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고 약재가 결국 테슬라랑 이제 중국이랑 싸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실 저는 이제 미정부가 이번 슈퍼 300일조 들고 나왔어요. 중국 때리겠다고. 근데 슈퍼 300일조가 옛날에 잘 나가던 일본 날려버렸고 우리나라 88 올림픽 바로 전에 우리나라 무릎 꿇려가지고 반성 못 쓰게 만들고 했었던 이제 어쨌든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법안인데 그거를 들이미니까 중국이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슈퍼 300일조 수준 얘기하니까 중국이 발끈해가지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억울하다라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실수는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동안 뭐 데이터가 되게 많긴 했는데 사실 전 중국 데이터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을 얼마나 했고 정제 수출 얼마나 했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압니까? 거기서 이제 수출했지만 다시 돌아온 것도 많고 뭔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독일보다 우리 자동차 판매한 수출량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딱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생산은 엄청 어쨌든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 많이 하면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 생산은 어쨌든 내수 아니면 수출인데 수출이 우리나라나 뭐 독일이나 미국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작은 거죠? 그럼 다 내수에 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수에 판매하는 중국 전기차들 상황을 봤을 때 중국 사실 근데 이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주면은 중국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 중에 90%가 망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조금으로 버티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 주지 말라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때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치킨 게임의 끝은 결국은 이제 중국 정부의 그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때려버리게 되는 건데 미정부에서 과도한 보조금, 과도한 이런 걸 갖다 슬슬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미국도. 그걸 때리면 이제 그 아킬레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그쪽을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제 거의 치킨 게임은 이제 종반으로 막판으로 가는 이제 분위기가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테슬라 보니까 최근에 가격도 낮추면서 이제 다시 타고 있더라고요. 다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좀 흔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슬슬 한번 관심을 가져야겠네라는 말씀을 좀 요즘에 좀 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호재성 이슈는 그냥 항상 반복되던 게 나오고 있어요. 뭔가 특별하게 새로 됐다는 거, 우리가 좀 더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거. 전 사실 이게 한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걸 사실 전 되게 크게 보고 있거든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디램이라는 걸 이제 일본이 원래 탑이다가 이제 일본이 한테 미국한테 얻어맞고 나서 휘청휘청할 때 그때 우리나라가 그걸 치고 나서 이제 수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사실 우리나라의 램은 결국은 이제 저 청계천의 조립 PC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정말 싼 거에. 그때도 가성비로 시작을 했었던 게 우리나라 램 시장의 최초였어요. 그때도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시죠. 고위 이병철 회장님께서 거기에 투자를 엄청 하니까 이게 미래다라고 투자를 엄청 하니까 삼성 내부에서도 이거 진짜 아닙니다. 임원들이 반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다 이제 심체인데 반도체 심체인데 니들 이거 투자하면 뭐하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병철 회장님이 정말 굳게 계속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결국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까지 반도체 쪽에 흑자를 못 보고 돌아가시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삼성전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2차전지 기업들 계속 다 투자 다 늘리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이든 포스코 그룹이든지 간에. 이건 정말 크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나머지 2차전지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때 다 잘 나가면은 잡아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 쪽에 치킨 게임을 일부러 만들어버려요. 지난번에 생산 계속 늘렸잖아요. SK하이닉스 죽겠다, 뭐 마이크론 다 죽겠다 했대. 우리는 감산해야지라고 했는데 걔네들 감사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감사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 감사 안 했거든요. 계속 그냥 하던 거 했어요. 얘들은 감사해도. 그러다가 나중에 얘들이 죽겠다 싶으니까 그때서 감사하면 그래 뭐 고려해줄게. 얼마 감사하겠다 말도 안 하고 그러더니 바로 튀고 그 이후에 시장 점유율 나온 거 보니까 얘들 시장 점유율 다 떨어지고 삼성전자만 올라갔죠. 이게 1등 기업이 할 수 있는
뭐 횡포는 아니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전 테슬라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치킨 게임이 결국은 또 테슬라의 승리로 끝날 거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이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까 보고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늘릴 때는 일부러 안 좋게 만든 제사를 깎아가면서까지 하는 거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은 이제 항상 1등이 잡아왔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하반기부터 해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내년에 25년도에 되게 많은 자료들, 특히 저는 지난번에 한번 오늘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인데 25년도 정도부터는 보조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제 ICE 차량, 내연기관차와 이제 EV 차량에 들어가는 이제 제작 비용 자체가 거의 똑같아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결국 이제 이제 보조금을 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보조금을 빼도 그러면 똑같다고 봤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차를 그러면 전기차가 있고 내연기관차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당연히 유지비가 더 적게 드는 차를 고르겠죠? 근데 유지비는 사실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전기차가 거의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전기차 쪽에 수요가 한 번 더 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되게 좋은 차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 생각해봐야 된다. 전 잘하는 놈이 잘할 거라 봐요. 그래서 우리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테슬라가 탑을 다시 찍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는 대장주가 바뀌겠지만 에코프로 그룹 괜찮을까 보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는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포스코홀딩스 이쪽 라인들 뻔해요. 되게 뻔한데 어쩔 수 없어요. 반도체 다시 튀어 올라도 뭐부터 올라요? 삼성전 SK하이닉스부터 올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뭐 치고받고 새로운 어떤 이슈 나오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치고 올라가잖아요. 항상 그런 싸움이 돼요. 잘 하던 놈이 잘합니다. 그만해야 돼요, 진짜. SK 그 주주들한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 그 지금 SK 그룹이 회사 전반적으로 리프레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뭐 맥킨지인가 거기다 해가지고 구조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적절한 시점에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하죠. SK온 같은 경우는 그 돈 솔직히 다 그냥 그거잖아요. 아빠한테 못난 자식한테 계속 지금 돈 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휘청휘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타이밍이 좀 안 좋긴 해요. 왜냐하면 돈이 확 벌어지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들이 뭔가 사업이 확 번창하고 있는데, 아버지 나 사업 이거 뭐 좀만 더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한번 해. 이런 상황이 아니고 죽어라고 지금 사업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좀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좀만 더 빌려,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못할 짓이긴 해요. SK 이노베이션한테. 근데 SK 이노베이션 이번에 실적 보니까 다행히 유가 튀어줘가지고 좀 잘 나오긴 했더라고요, 영업이익이. 타이밍 시점이 좀 안 좋았을 뿐이지, 저는 결국은 지금의 투자가 어느샌가 이제 빛을 볼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오는 비상장이잖아요. 그 적절한 시점에 상장까지 잘 하게 되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사실은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 너무 못할 짓을 하고 있고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런 상황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SK가 뭐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번에 인터배터리를 갔다 왔는데 SK온 훌륭하더라고요. 저 갔다 가지고 와, K배터리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했고, SK온 부스에 가서도 보고 온 게 좀 많아가지고, 저것도 영상 다시 지난번 보여드렸지만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보고 와가지고 기술력은 워낙 좋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뿐이지,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기술력이 좋은 바이오 이쪽 업체랑 돈이 많은데 새로운 성장 산업이 필요한 그 회사들끼리 주식 교환이나 투자가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M&A가. 이건 되게 긍정적이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SK온의 그런 이슈가, 아버지가 되게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주주들한테 좀 못할 짓이긴 하지만 뭐 이게 결국은 이제 빛을 발할 시점이 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SK그룹이 구조조정하고 이런 것도 좀 잘하고 있는 거라 봐요. 잘 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주주 입장에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잘 하는지는. 똑같아요. 이 회사 저는 이제 보면은 꾸준한 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했던 거 잘 하는 거 계속 쭉 하면서 계속 이제 발전시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에코프로 그룹이나 아니면은 포스코홀딩스가 그냥 잘 하는 거를 계속 잘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LFP 쪽으로도 뭔가 기술 개발해가지고 그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LFP는 사실은 이게 전기차 시장이, 배터리 시장이 되게 많잖아요. 뭐 양극재 문제 되게 많고 LFP 시장도 그거의 하나인데, 전체적인 시장 싸움을 하다 보니까 LFP 시장이란 걸 중국이 너무 장악을 하니까 우리도 이걸 좀 싸움을 걸어야겠다 싶어가지고 LFP를 넣은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그래도 좀 커버링
선방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아, 우리는 LFP가 미래여가지고 LFP에 우리 몰빵해가지고 이거에 진짜 미래고 이거 미래인 것 같았으면 2010년도 처음에 LFP 나왔을 때 왜 안 했겠어요? 삼성 SDI가 바보도 아니고.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나마 이제 그 시장을 중국한테 뺏기기 싫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막 해가지고 하는 거지. 포르쉐가 뭐 LFP를 넣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일 좋은 모델을 안 넣는데 왜 안 넣었을까? 벤츠도 LFP 넣는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일부 모델 S클래스에는 원하는 사람은 넣어주겠지만 그럴 일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이나 경제 모델의 이제 경제적인 모델의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LFP를 쓰는 거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LFP 쪽에다가도 기술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에이 뭐 굳이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뭐 테슬라나 뭐 에코프로 그룹이나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거 하다가 그래 좀 관심 가져줄게 이런 느낌으로 그 지금의 해오던 거를 너무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투자 전략은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모든 제약가 다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전기차가 핫했었던 그 시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라는 게 발생을 해버렸어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게 뭐였더라? 그때 정말 평소엔 투자자들이 보지도 않았었던 그 재화에 대해서 막 의미부여를 하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져 구리였나? 니켈은 하여튼 니켈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가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구리였나? 이거에 따라 가지고 경기 상황을 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보잖아요. 원래 안 보던 거고 지금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핫하던 시절에 어쩔 수 없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모든 커머디티가 다 올라버리기 때문에 뭐 그때 팜유 이런 것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올라버리니까 그때 올라가지고 당연히 비싸도 사야죠. 어떻게 지금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까 원자재를 비싼 값에 막 사와가지고 그걸 쟁겨놓고 그게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나오면서 그게 좀 실적인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 이후에 싼 값에 또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고도 소진이 될 거거든요.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그 시점 자체가 저는 올해 내년 초반 이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그게 소진이 거의 다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기업마다 다르겠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뭐 리튬 가격 하향 안정화. 그러니까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배터리도 제가 보내드린 자료 한번 보시면은 골드만사스 자료인데 그냥 그 전 수준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졌던 그 해에 팍 튀었었던 것뿐이지 그거를 딱 편집해서 빼내면은 그냥 고만한 가격입니다. 그냥 원래 그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 자리로 내려오는 거고 이상한 해가 2년 정도 있었던 뿐이지 그 자리를 원래 내려온 거기 때문에 모든 재화는 이제 균형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금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시점이라 보고 있어서 물론 비싸게 팔면 좋죠. 근데 그 비싼 게 왜 비쌌냐고. 원자재가 비쌌기 때문에 비싸게 판 건데 원자재 가격이 다 안정 찾아가지고 이제는 원래 정상적인 배터리 가격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되면은 싸지니까 부담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많이 사게 되죠. 결국은 매출은 증가할 거다 보고 있어요. 가격은 반으로 떨어지지만 판매는 뭐 4배, 5배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전체적인 매출 파이 늘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배터리 쪽에 오는 거고 반도체도 그랬어요. 솔직히 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말해줘도 모르죠. 사람들은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 봐요 저는. 네, 지금부터 아마 올해 한 3분기 정도? 3분기? 7, 8, 9? 이 정도? 근데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건 저는 철저히 수급적인 부분이라 봐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막 신용 미수 쓰고 막 레버리지 쓰고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확 핫해지면서 당연히 시장이 올라가면서 신용이 올라가는 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많이 올라갔고 그 전에 개인 투자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었잖아요. 손절하고 신용 땡겨가지고 사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버블을 만들었었던 건데 오히려 그런 걸 조금 정상화시키면서 하는 과정이 지금 계속 1년째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전 거의 끝났다 봐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2차전지 매수를 하고 없으신 분들 중에 비중이 높으신 분들한테 제가 추가 매수는 하라고 말을 못해요. 저는 몰빵은 제 인생에 있을 수가 없다 보고 있어서 계속 저는 웅달체방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 2차전지 같이 사세요. 둘 다 좋을 거예요. 어차피 걔네들이가 시장 이끌 거예요. 같이 사세요. 왜? 주식할 때 최악은 뭐냐면 마이너스 50%도 아니고 상대적 박탈감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상한가 먹으면 그만큼 배 아픈 건 없거든요. 지금은 양극적으로 가야죠. 이게 왜냐면은 사이클이 돌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소부장들도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거기 한 번씩 이렇게 사이클이 돌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잘했죠. 앵캠 확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는 양극재 쪽에 턴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원래 시작도 양극재였지만
양극재 사실 우리나라 잘 하잖아요. 그래서 또 쓸모도 더 많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 턴은 양극재 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전해질이 안 오냐? 아니요. 양극재 나중에 또 핫했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그다음 전해질 턴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이클이 같은 업종 내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턴이 좀 이제는 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테슬라요? 테슬라는 제가 옹달 책방에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얘기랑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스타링크도 보내드린 적 있었거든요. 아, 옹달도 옹달님 찾으셨구나. 스타링크가 이제는 엄청 위성을 많이 쏴서 밤하늘에 이렇게 보면은 한 줄로 쭉 갑니다. 그런 정도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테슬라를 말씀드렸던 한 2년? 1, 2년 전부터 이번 조정 한참 잘 나갈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테슬라 밑에 로봇 쪽 있죠. 그리고 뭐 인터넷 쪽 있죠. 위성 쪽 있죠. 스페이스X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합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시너지예요. 서로 연관시켜가지고 시너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쭉 들어왔었고 그래서 사실 월가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지금까지는 전기차 기업을 보지 않았었죠. 근데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뭐 인센티브 이런 것 때문에 좀 화가 나가지고 막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뭐 AI를 나는 외부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빌드업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전 그냥 엄프라고 봐요. 왜냐면 본인이 얼마나 이 회사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절대로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를 내보낼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마음 쓰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렸고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로봇 공학자들을 테슬라가 꽤나 큰 연봉을 주고 되게 많이 이제 스카웃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제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막 테슬라 그런 썼던 시절이 있었죠. 사람이 쫄쫄 입고 나가지고 춤추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테슬라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계란 하나 가지고 이제 뒤에서 로봇 발이 눌러도 계란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누르는 그러니까 성장된 로봇을 되게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결국은 테슬라나 아니면 애플카도 마찬가지고 전기차가 가려는 미래가 FSD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완전 자율주행의 선두는 테슬라가 될 거예요. 그 기술이 나왔다라고 하면 테슬라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무시 못하거든요. 테슬라가 될 건데 완전 자율주행으로 확 넘어가는 그 시점에 브릿지로 로보택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는 로봇 하면은 AI를 엮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전 AI 하면 로봇밖에 생각 안 나는데 옛날 우리나라 뭐 터미네이터 이런 거 많이 보고 자랐던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은 AI를 엮지 못하는 M7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애플이랑 테슬라. 근데 사실 그 두 기업만큼 AI를 엮을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테슬라는 이미 로봇이잖아요. 그리고 애플은 삼성이 갤럭시 S24 잘 팔아 AI 하나 넣어가지고 정말 삼성 휴대폰을 오랜 기간 동안 침체였었어요. 오히려 실적 깎아먹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몇백만 대 팔아먹었잖아요. 그거를 애플이 모를까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아마 애플이 AI를 넣을 거라 봐요. 기술만 넣어줘도 저는 업데이트 안 할 것 같고 저라면 새로 하나 팔기 위해서 지금 근데 제품 교체 시기가 왔어요.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안 바꾸고 있습니다. 저도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AI가 들어간 아이폰이면 전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 연말쯤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AI를 넣은 아이폰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전에 쓰던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AI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애플은 주가가 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랑 테슬라는 무조건 사셔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 보고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AI 이제 이 웨이브에 뒤늦게 발을 담그지만 정말 강력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중간 브릿지 단계로 로보택시라는 걸 넣어가지고 진행하되 어느샌가 이제 로봇을 빼겠죠. 로봇을 빼고 로봇은 이제 우리의 생활 로봇으로 이미 생활 로봇 판다 내년인가? 네. 뭐 2-3천만 판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테슬라는 브릿지로 아마 끼어 팔기로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로 로봇이 운전하는 택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것도 결국은 빠질 거라 봐요. 중국은 결국은 이제 그거죠. 싼 값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최고의 장점이 있는 국가들이죠. 사실 지금 만일 중국이 가격 경쟁을 못했으면 그만큼 절대로 판매는 못했을 거예요. 죽어도 판매는 못했을 거예요. 이번에도 보시면은 뭐였죠? 어디 거였죠?
샤오미 거였나요? 샤오미에서 새로 나온 전기차가 포르쉐랑 똑같죠. 그래서 뭐였지? 무슨 샤오칸이었나? 하여튼 이름도 그렇게 이렇게 나왔던 거 샤오미 맞나? 하여튼 그 하나 중기업에서 나왔던 게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중국 기업의 한계는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 중국의 전기차는 끝날 거라 보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을 봐야 돼요. 중국은 지금 침체 상황이잖아요. 이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은 유일하게 잘하고 제일 잘하는 이 생산을 늘립니다. 전기차뿐만 아니고 모든 업종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어요. 과잉 생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테무, 알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판매는 정말 많이 했는데 그 거래 금액 자체가 정말 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중국은 싸게 해가지고 무조건 팔자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경기를 버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을 거라 봐요,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오는 그 즉시 중국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중국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기차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싼 값에 괜찮은 퀄리티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럽의 일부 지역들 쭉쭉 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수록 테슬라나 아니면 우리나라 현기차 이런 기업들이 싸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테슬라 원래 고급차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전략으로 결국 우리나라 현대기아도 이제 제네시스 전략이 통하기 시작했잖아요. 고급 전략.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가 시장을 이제 공략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에 넘어가면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싼 것도 싼 건 나름이에요. 싼 시장이 있는 반면에 중가, 고가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이제 전략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저는 너무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못 건드릴걸요.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전기차가 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이 딱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 있어요. 예전에 한참 자동차 붐이 불었어 디트로이트 요 지역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 항상 대선에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뭐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래서 엄청 거기서 많이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기차 전환 속도를 바이든이 좀 늦추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게 사실 보면은 그 지역은 수백 년 동안 자동차 내연기관차 가지고 먹고 살았고 2차, 3차 벤더들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걸 단 몇 년 만에 전기차로 바꾸라고 하면은 그게 완전 시스템이 다른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쪽에도 숨 쉴 틈을 좀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이든이 좀 뒤로 지연시킨 거, 뭐 독일이 지연시킨 거, 좀 적당하다 봐요. 그렇다라고 이제 전기차를 하지 않겠냐 그 얘기는 절대 아니라 보이고 결국은 이제 환경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되게 재밌는 게 그 러스트벨트 지역 자체가 조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살아나고 있다는 게 그 지역에 전기차 관련 기업 공장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투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트럼프도 잘 알겠죠. 근데 그 지역을 함부로 건드린다. 원래대로 돌리겠다. 원래대로 돌리겠다라고 하면 예전에 왜? 그저 물어보고 싶어요. 트럼프가 원래대로 돌리려면은 예전에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표를 받았으면서 왜 그때부터 러스트벨트를 못 살렸냐라고 반문을 하고 싶어요. 못 살렸잖아요, 결국은. 못 살린 게 맞잖아요. 거의 그냥 뭐 표 받으려고 그냥 작업한 거죠. 좋은 얘기 한 거죠. 전 살리지 못하고. 근데 결국 그 지역에 투자를 이끌어온 건 뭐였냐고요. 바이든을 제가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만 보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를 그 지역 사람들이 모를 거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못 건드릴 거라 봅니다. 그 지역을 뭐 다시 2차 전지를 날려버리고 내연기관을 바꾼다?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 봐요. 예전에 만일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 지역을 내연기관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지역을 확 살려놨으면 달라지겠죠. 근데 못 살렸잖아요. 그 이후에 바이든이 조금 살려놓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못 건드릴 거라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딱 중립에 서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중립에 쓰는 척하면서 좋은 얘기 하면서 하겠죠. 그래서 저는 별 걱정 안 해도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국내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랑 현대기아차를 완전히 똑같이 놓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는 전기차만 해요. 사실상 차로 보면 뭐 물론 로봇도 있지만 다 빼놓고 차만 봤을 때 전기차만 합니다. 근데 현대기아차는 내연기관 하죠, 전기차 하죠, 하이브리드 하죠, 수소하죠. 그러니까 뭐 하나 꺾이면 이제 하이브리드가 슬쩍 커버를 해주고 이번에 전기차 꺾이니까 하이브리드가 커버해주고 뭐가 커버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현기차가 되게 다양하죠. 그런 의미로 현대기아차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회사로 안정적이니까 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게 똑같은 개념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예요.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죠. 근데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팔고 그죠? 이게 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좀 파업의 포트폴리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라 보고 있고 테슬라는 이게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이게 테슬라가 최근에 한 번 딱 이제 그때 그 새로운 자동차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고 원래 몇 년 후였는데 이걸 올 년 말에 내년 초까지 땡기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 번 급등했고 그 다음날 급등했고 그 다음날 5% 올라버렸어요. 파파파파 올라가잖아요. 테슬라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은 주가 빠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는 저 밑에서부터 공매도 세력들을 이기면서 올라온 회사예요. 숏 커버링으로 올라온 회사. 잘 보시면 테슬라의 이 숏 그 비율과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보시면 뭔가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숏 커버링을 치고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하고 이렇게 올라온 기업이거든요. 그 반대로 떨어질 때는 숏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면 추풍 당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이제 다른 해외 외신 방송 뭐 환경이든지 외신 방송 나가서 우리 웅달에서 마찬가지지만 말씀드렸을 때 테슬라는 치고 올라갈 때 몇십 프로씩 급등합니다. 왜냐하면은 숏 커버링으로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 테슬라예요. 정말 빠르게 반등할 겁니다. 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테슬라의 급등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레벨의 숏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걸 봐야 아는 부분인데 10%씩 두 번, 5%씩 한 번 올라가서 단기간 내에 거의 30%가 올라간 거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숏과의 싸움도 정말 중요한 기업이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홈페이지에다가 숏팬츠 판매했잖아요. 여성용 숏팬츠 빨간색 뒤에 이제 숏 적혀 있는 거 그 판매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공매도 세력과 많이 싸웠었던 기업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이번에 보니까 금양 그 인터배터리 안 그래 갔더니 금양에서 또 새로운 걸 또 개발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원해 4680. 근데 일단 테슬라가 4680을 원하고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엉망진창이라는 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배터리 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일단 금양 것도 뭔가 확 나와보고 이제 양산이 되고 나서 그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다들 기다리고 있는 4680이잖아요. 그래서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먼저 4680을 개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넣고 하는 시대가 당장 올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이든지 이쪽 라인에서 먼저 개발되고 먼저 이제 올라오는 쪽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4680 배터리 관련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별로 투자하실 때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뭐 LG엔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게 좀 아쉬웠던 게 MSCI의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코리아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구성 종목이 보통 100개 초반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LG화학이 있었고 LG에너지 솔루션은 그 탑 10에 있었어요. 탑 10까지만 딱 공개가 되고 자료를 봐야지 100개가 다 나오는데 탑 10에 원래 LG화학도 있었고 LG엔솔도 올라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둘 다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MSCI 그 코리아 인덱스를 보고 외국에서 펀드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그걸 보고 참고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삼성전자가 거의 뭐 35%고 삼성전자 밑에 뭐 쭉쭉 SK하이닉스 있고 그 밑에 삼성전자 우선주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LG엔솔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왜냐면은 새로 만약 펀드가 만들어지면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고 그 비율대로 그대로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기계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4680 얘기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네, 그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는 그 MSCI 탑 10, 코리아 인덱스 탑 10에 있는 기업은 포스코홀디스가 제일 위에 있었고 삼성 SDI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기업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 SDI도 지난번에 인터배터리 갔더니 전고체 배터리 이게 처음 났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당장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문제긴 하지만 지금 주가가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이 MSCI 이 코리아 인덱스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MSCI 탑 10에 있는 기업 오늘자로는 모르겠어요. 최근 게 3월 말자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 3월 말자였던 것 같은데 아마 오늘 29일이니까 아마 4월 말자로도 리프레시가 될 거예요. 한 하루 이틀 영상 올라왔겠지만 리프레시가 되겠죠. 그때 보고 2차전지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본 거로는 최신화된 게 포스코홀딩스가 메뉴에 있었고 4위인가 5위인가 있었고 그 밑에 삼성 SDI가 있었고 그 밑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위주로 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최근에 이끈 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죠. 테슬라요. 지금 다른 건 왜 때 외국에서는 오히려 많이 눌렸잖아요. 테슬라 눌리기를 다들 기다리시지 않으셨나요? 저 오히려 테슬라 갔다 와요. 갈 길이 멀었죠. 사실은 뭐 많이 올랐어요? 별로 많이 안 올라간 건데 엔비디아 뭐 수백 프로 올라간 거에 비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조금 올라간 거 가지고 또 고점 논란을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 단계라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죠. 미국이 그런 기업들이 갈 때 따라가지 못했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외국인 수급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시장 내적인 어떤 이슈들 때문에 좀 많이 좀 처져 있었던 부분은 맞긴 맞는데 저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후발주자긴 하지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렇게 잘 나가는 엔비디아가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는 ASML이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같이 얼라이언스를 하고 있고 형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참 늦게 시작은 했지만 이게 분명히 주가로 이제 기인할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반도체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저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는데 반도체 우리나라가 수출이 되게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 수출이 왜 안 좋았냐면 결국 중국에다 반도체 못 팔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반도체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입이 바뀐 나라기 때문에 너무 반도체에 집중이 돼 있죠. 너무 삼성에 집중되는 거 맞긴 맞아요. 그럼 안 돼요, 사실은. 밸런스에 맞춰서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차차 그건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MSCI 인덱스에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30 몇 %예요. 그리고 3위에 세 번째 순위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10위권 내에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어요. 근데 그 100개에 삼성이 없겠냐고 또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삼성이에요. 밑에 것까지 다 합하면 아마 삼성이 거의 비중이 적어도 40에서 50%는 될 거예요. 50%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최근에 제일 기대하는 수급이 결국은 외인, 기관, 개인 있잖아요. 근데 개인은 아니고 기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관은 최근에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삼성이 3월 20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3월 20일 날이었어요. 주총하는 날. 그 주총하는 날에 주가가 한번 팍 튀었거든요. 그날부터 팍 튀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삼성을 저는 웅달책방에서도 몇 년 동안 계속 투자하십시오. 2차전지 갈 때도 삼성전자 좀 사세요. 뭐 그렇게 제가 그렇게 혼이 나면서까지 삼성전자 무조건 담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제가 그날 제가 아침에 한경 방송 나가가지고 이거 오버슈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이렇게 잡주처럼 움직이는 건 정상이 아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분명히 지금 자리 이하로 내려올 거다. 근데 그 내려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올라가면은 올리는 건 외국인이었고 내리는 건 누구였냐면 기관이었어요. 기관이 11거래인가 12거래를 연속으로 때려버리더라고요. 금융투자가. 그러니까 그래요. 요즘에 기관 애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그냥 해버리는 게 걔들이거든요. 철저히 단기적인 투자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기관들은. 그래서 한계가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었고 근데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계속 매수했습니다. 우리 환율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계속 매수를 했어요. 밸류업 그리고 저평가 기업들 위주로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결국 저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상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보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안 갈 수 없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 근처 되면은 뭐 더 높은 자리로 지수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일단 D램은 원래 잘하던 거니까 최근에 보면 삼성이 D램이랑 낸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도 참 이게 운이 좋은 거 저는 이것도 운이라고 보는 게 사업에 운이 진짜 중요한 게 운때가 맞아야 되는 게 원래 EUV 노광 장비를 ASML부터 사오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ASML도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전체 실적의 한 40%가 중국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못 팔죠? 못 파니까 딱 못 파던 시기에 수출 제한을 딱 미국이 걸어버렸을 때 이재용 회장이 싹 넘어가더라고요. 네덜란드로. 네덜란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SML CEO를 만나가지고 못 팔면 우리 뭐 그러다 보니까 촉촉촉 하더니 최근에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HBM이나 이런 고사양 파운드리 쪽 말고도 D램에도 이제 우리는 EUV 노광을 쓰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똑같은 판에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자나 SK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마이크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보다 더 퀄리티 높은 D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면은 원래 삼성은 잘하던 걸 더 잘하게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D램은 이거는 더 높은 사양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기인하겠네. 어차피 가격은 돌렸으니까.
그리고 낸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낸드나 이쪽은 또 좋고. 그리고 HBM도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에 유일하게 넣고 있는 게 사실 SK 하이닉스인데 삼성이 치고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제 정말 이 어프로브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젠슨 황이 직접 삼성의 HBM에다가 이제 승인이라는 그 어프로벌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날 그것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한 거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도 대놓고 이제 HBM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어쨌든지 SK 하이닉스밖에 HBM을 못 넣었는데 삼성 거 이미 테스트하고 있고 막바지 단계고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삼성이 이제 HBM에 딱 들어간 그 순간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는 또 SK 하이닉스는 또 누구랑 얼라이언스를 했냐? TSMC. 죽어라고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산을 해가 이제 치킨 게임 지들 나름 이제 HBM에서 치킨 게임 하겠다는 거죠. 찍어 해서 이제 둘이 얼라이언스하고 삼성도 이렇게 다 가는 거고 굉장히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웅달책방 몇 년 전에 나왔을 때도 테슬라 주가가 정말 잘 갈 때도 저는 더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성장 못해요. 제일 좋은 건 짜증이 나긴 하지만 라이벌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좋은 퀄리티의 반도체를 더 싼 값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업이 더 성장을 하는 건데 전기차 사실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딱 나왔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첫 번째 그 경쟁을 하게 된 거고 좋아요. 전 결국 이게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봤을 때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고 높은 퀄리티의 전기차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SK하이닉스가 HBM 치고 올라간다? 저는 누군가가 좀 따라가 주기를 바랬어요. 삼성도 D램도 마찬가지예요. 낸드도 마찬가지고 삼성이 옛날에 뭐 LCD든지 지금은 LED든지 OLED든지 중국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 발전하는 거고 예전에 피디님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LED 처음에 TV 나왔을 때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요즘 코스트코 가면요 LED 엄청 큰 것도 100만 원 초반대면 삽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국 소비자들한테 좋은 일이라 보고 있고 소비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소비를 해줘야지 결국은 매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팔아야지 아무리 좋은 제품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이 산업 자체에 결국은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나이스하다 봅니다. 경쟁 실컷해라. 이번에 주가 빠진 건 100% 기관 때문이에요. 기관 때문이에요. 기관이 밀어버렸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 다 때려버렸잖아요. 금융 투자가. 그러니까 수급이 되게 중요했었던 시점이었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빠르게 그날 잡주처럼 팍 튀고 나서 그 이후에 툭툭 계속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사실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건 때리긴 때리겠다.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분명히 차익 실현 나온다. 기관 쪽에서 안 나올 수가 없고 저라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기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수급 때문에 지금 하는데 이게 보면 너무 이런 방송이나 언론에서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이걸 너무 의미부를 해요. 마치 그 라인이 정말 중요한 라인인 것처럼 너무 많이 떠드니까 8만 전자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터져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회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매출이 쌓이고 가는 거지.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돌아서 가지고 이제 D램 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 이제 겨우 TSMC랑 수율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좀 좋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좀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뭔가 확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휴대폰도 지금까지 안 좋다가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뭘 바래요. 지금 막 주가가 치고 올라가기를 바라는 건 전 말이 안 된다 봐요. 근데 올라가죠.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건 맞아요. 스타트집에 온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뭔가 보인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가긴 갈 거지만 더 높은 자리에 갈 거고 지금이 저는 오히려 계속 매수를 해야 됩니까? 오케이 무조건 삼성전자 담아야지 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수급 싸움이기 때문에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필요 없다라 봐요. 매수는 해야 하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특히 대형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 HBSP,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셋 중에 만일 이거 투자 좀 해봐도 될까요?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SK하이닉스만 얘기할게요. 네. 한미반도체 HBSP 같은 경우는 좀 붐업이 되면서 좀 같이 올라간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업들은 또
실적만 계속 잘 맞춰주고 흐름만 잘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올해는 만약 HBM 관련주를 세 축에 뽑아달라, 매수할 만한 거 지금 하면 전 SK하이닉스 정도로 좀 뽑고 싶어요. 나머지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부담 없이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SK하이닉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같은 거함은요, 이게 좋은 소식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좋은 소식 나오면 주가 바로 튀기로 하잖아요. 삼성 같은 거함들은 그렇게 안 가요. 계속 이렇게 축적되고 쌓이다가 이게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는 시점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원래 그런 거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게 되게 좋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번에 저는 삼성전자 받은 보조금 이 비율상으로 봤을 때 최고거든요. 다른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는 좋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삼성이 이번에 그 보조금 받고 다시 갔죠. 이것도 전 되게 잘한 거라 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제 이런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누가 되든지 간에 삼성은 조금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랑 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말 된다고 했을 때 트럼프도 주인공명이 되게 심한 분이어가지고 본인이 잘했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붓고 싶어도 그쵸. 이게 좀 그래도 미국 신기 건드리지 않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보조금 받고 바로 얘기한 건 잘한 것 같아요. 보조금 받고 한동안 말 없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거의 뭐 준비한 것처럼 그냥 받자마자 바로 또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주가 영향은 이게 다 쌓이겠죠. 다 쌓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삼성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든지 뭐든지 간에 이제 다 돌리는 상황이에요. 다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다행인 거는 전 업종이, 삼성이 관련돼 있는 전 업종이 지금 다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그 방향으로 훅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하려면 지금 최근에 이제 쓸데없는 금융투자 물량도 나갔고 거의 정리된 것 같고, 일단 SK하이닉스 먼저 좀 치고 갔죠. 좋은 거 맞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좋으니까 썼겠죠. 근데 이제 삼성 것도 이제 엔비디아가 정말 많이 쓰고, 지금은 뭐 아직까지 얘기가 나온 건 없는데 뭐 마지막 테스트라고 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삼성도 계속 지금 퀄리티를 올리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엔비디아에 만일 둘이가 같이 이제 유일하게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두 기업이 엔비디아 쪽에 넣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엔비디아 향 매출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면은 그 비율을 보면서 그 금액을 보면서 어떤 기업이 더 이제 퀄리티가 좋은지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결론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쪽에다가 이제 HBM을 넣는 그 상황부터가 아마 진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SK하이닉스는 못 따라가죠. 이미 하고 있는 기업과 이제 도전하는 기업과는 뭐 다르긴 하죠. 있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참 재밌는 게 엔비디아 저렇게 주가가 잘 가는 걸 어떤 사람은 좀 격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래픽 카드만 있어서 뭐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치면 DRAM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제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은 어쨌든 뭐 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안 갈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가지만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D램을 넣든지 뭘 넣든지 간에 어쨌든 고사양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고사양의 어떤 퀄리티의 제품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데, 그 XR이든 VR로든 연결돼도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끝판왕을 그쪽이랑 같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거는 진짜 장기적으로 디스플레이는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컴퓨터도 보면 우리가 컴퓨터 남자들은 조립 많이 해보잖아요. 그럼 그래픽카드 사고 D램, 램 사고 뭐 사고 다 사잖아요. 걔들 다 같이 올라온 영상이죠 사실은. 반도체 램 가지고 뭐 할 건데, 이거 가지고 전지할 수도 없고, 그래픽카드 가지고 뭐 할 건데, 뭐 카스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봤을 때 오히려 PC 시장도 지금 보면 PC 시장, 그러면 인텔 같은 애들도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 그죠? 인텔 델 뭐 그쵸. 그렇게 치면 또 그러면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AI가 지금은 AI에 관련된 제품만 이제 그 부속품만 올라가는데, 이게 시간을 두고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시장 쭉 퍼지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낙수효과 비슷하게 되면서 IT가 빵 뜨게 되죠. 근데 또 좋은 건 뭐냐면 지금 금리 인하기예요. 이제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면 이제 IT 쪽은 이제 날개 다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 랠리는 무조건 IT가 이끌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전기차 이런 애들 이끌 거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 금리 인상기면 이런 말씀을 강하게 못 드려요. 근데 금리 인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쪽 라인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보고 있어서 결국은 이 엔비디아의 H백이라든지 그런 거에 낙수효과 같이 떨어지는 게 당연히 D램 떨어지죠. D램으로 떨어지고 디스플레이 떨어지고 이게 나중에 PC 시장까지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될 거라 봐요. 그럼 나중에 저 뒤에는 게임도 되려나? 고사양 게임들? 그쪽도 되려나? 근데 게임은 너무 먼 미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관련된 종목들의 베이스는 시장 베이스는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일단 지금 조정 많이 받았네. 엔비디아 사야죠.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시점 내려오지 않았나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게 웅달책방에 제가 2년 전인가 1년 전에 그때 한번 말씀을 190불? 얼마였지?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리플 탁 안 좋았죠. 근데 그 이후에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엔비디아의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 되게 많았었어요. 조정 왔잖아요. 전 지금 엔비디아 사도 된다 봐요. 굳이 중소형주 작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잘 가는 놈 사면은 마음 더 편한데 왜 굳이? 괜히 밑에 거 사가지고 엔비디아 형님 오늘 올라가셨는지 떨어졌는지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정받았던 엔비디아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미국 주식은 지금 뭐 그쪽을 사고 싶다 하시면은 다른 것보다는 그냥 엔비디아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큼지막한 애가 나요. 저는 사실 지금 좀 큼지막한 애들이 낫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인가? 이번 주 목요일인가? 또 2차 이제 회의한다고 하는데 밸류업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먼저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 낙수 효과 떨어지는 거 기다릴 바에 차라리 먼저 대형 큼지막한 애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게 괜찮다 봐요 오히려.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도 지주사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지주사고. 지금은 증산을 아직 고민할 시점은 아닌 거라 보고 있는데 분명히 증산한 시점은 올 거라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이제 삼성이 증산하는 시점쯤 돼서 중소형주 봐도 되겠다. 그때쯤 돼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진짜 발바닥 끝에서 매수해서 머리 끝에서 팔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좀 올랐을 때 무릎에 사가지고 그냥 어깨에 판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그게 맞다고 봐가지고 오히려 삼성이 증산하는 시점이 되면은 오히려 그게 이제 수요가 그만큼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춰서 이제 한다라는 식의 어떤 풀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때 해도 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네요. 너무 늦으려나? 제가 예전에 2차전지가 되게 핫할 때 반도체를 매수를 꼭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라는 얘기했다가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제 방송 올해 뭐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 말고 뭐 최소한 제 방송 웅달에서 한 2, 3년 이상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2차 전지 쪽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한 번 더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포와 탐욕의 지수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게 피어까지 내려왔습니다. 공포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공포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되게 좋았잖아요. 지금 피어까지 내려왔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시점 좀 공포감을 즐기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참 어렵고 손가락이 안 나긴 하는데 좀 어려우시다면 조금 하셔가지고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셀인메이보다는 저는 바이인메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촬영하는 4월 말보다 올 연말에 지수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니까 오히려 투자를 하신 다음에 중간에 괜히 많이 보지 마시고요. 그냥 본업하시고 뭐 보너스 받으시면서 투자하시고 그게 올해는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변동성 클 겁니다. 앞으로 시장은 진짜 시장 돈 부을 때처럼 쭉쭉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단기 고점 대비해서 제가 한번 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2004년도 7년도 랠리에 코스피 기준으로 3배가 올라갔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지수 기준으로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를 미는 종목으로 치면 20-30%가 밀리는 조정이 있어 왔어요.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정이 있을 것이고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덤덤해지고 잘 안 보는 거. 네, 그렇게 투자하시면 올해는 진짜 괜찮으신 투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